케이스 2개만 아주 충실하게 어떤 질병이든지 만성질환이라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약 먹으면서도 아기 낳고 건강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병임을 우리가 같이 좀 한번 읽고 누가 그 사례연구 22번을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은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그 책에 22번이 몇 페이지죠? 한 분이서 한 분이서 같이 보시죠. 한 분당 이렇게 한 분당 이렇게 또박또박 잘 읽으시는 분이 192 페이지. 지금은 이제 77명 되었습니다.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건강한 아기 아직까지 한 명도 문제 없습니다. 이거 한번 읽기를 시작해 볼까요? 예. 사례연구 22, 71년째 건강한 아기 출생입니다. 윤뽕뽕 여 30강 주부 발병일 1998년 6월 본원 초진일 2009년 5월 16일 선생님 저 광주의 누구누구예요. 안녕하시죠. 제 딸 사진입니다. 건강히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어요. 요즘은 선생님 생각이 더 나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2011년 6월 9일 갓 태어난 아이의 사진과 함께 고생의 핸드폰으로 들어온 메시지입니다. 유지 용량 8돌 5mg, 벤처트로핀 하루에 1mg, 타이프리칼륨 83번 글입니다. 누구노철 선생님은 저에게 결혼을 하되 임신을 하지 말라며 비관적인 말을 하셨는데 선생님은 부족한 저에게 결혼과 출산을 권하셨습니다. 이 또한 환자인 저에게 속 깊은 배려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약을 안 먹으려 할 때 선생님께서 평생 먹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금년 8월 중순에 결혼한다며 7월 27일 오전 모친에게 전화가 왔는데 현재 다니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으면서는 임신하지 말라 한다는 상담이었습니다. 유지 용량 히모자이드 하루에 1mg. 1998년 대학 1년 때 발병하여 2번 전라도 광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1999년 10월 성남에 있던 소생의 한국정신과의원에 입원했다가 2002년 3월 말 폐업 때까지 성남 외래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고향에서 8돌 5mg, 벤저토핀 하루에 1mg을 복용하며 중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시집가서 아기를 낳아도 되느냐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2009년 5월에 거제까지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결혼을 했고 금년 4월 중순에 건강한 딸을 낳았으며 행복하게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고 아기 사진과 함께 감사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이 칼럼 83번에 나오는 분은 원래 39세로 이제 시집가서 아기를 낳아도 되느냐를 질문하기 위해서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정신분열병을 이겨낸 사람들 사례 50번에 나오는 분도 서울의 가장 유명한 사립대학병원에 다니며 정신과 교수에게서 약을 먹으며 아기를 가지면 위험하다며 경화 운운에 시집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두 딸
대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의 어머니이며 문필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 용량, 피모사이드 하루 1mg, 주에 3번. 소생은 어찌하여 다른 정신과 의사들과는 상관되는 조언을 하며 환우들에게 병이 없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진료를 지난 30년간 했더니 금년에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며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가 이제 71명이 되었습니다. 누가 올바른 조언을 하는지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이 글을 읽은 정신과 의사들의 몫입니다. 미국 식약청에서 매년 나오는 임신과 수유 중의 약물이라는 책에 모든 약물들이 A, B, C, D, X 5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음을 환자에게 설명했다고 차트에 기록합니다. X 등급에 속하는 약을 임신 초기에 복용했으면 약물에 따라 보통 5% 이상, 심지어 25% 이상 기형아 출산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를 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 중에 X등급이고 정신과에서 처방되는 약물 중 X등급은 수면제로 나와 있는 졸민이나 달마솜, 뿐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차트에 기록하여 남깁니다. 항정신병 모두 CD 공용으로 약을 놓지 않아도 출생 시 경과 확률이 2%를 상회하는데 CD 등급은 보통 2.4%로 증가할 수 있음을 면담시에 이야기하고 이런 사실을 설명했다는 기록을 차트에 남깁니다. 내 딸이나 나의 누이 동생이라면 그런 정도로 증가하는 확률 때문에 임신을 포기하고 결혼을 안 할 일이 못 된다고 얘기해 줍니다. 정신병을 혼자 고립되어 외롭게 독신으로 살아가야 할 병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선택은 약을 복용하는 환우들의 몫입니다. 이 사례 두 분에게 이미 과거에 이를 잘 설명했음에도 현재의 주치의가 약을 먹으면서 임신하면 위험하다고 하니 소생을 다시 찾아서 전화를 하고 거제시까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정신과 의사들은 방어적인 치료의 급급함을 보여줄까요? 아마 자신의 딸에도 같은 조언을 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첫째, 환자들에게 매일 약을 먹으면 기형아 운운하며 결혼을 포기하는 조언으로 좌절만 시켜왔으니 그런 정신과 의사는 여자 환자의 출산 경험이 없습니다. 소생이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가 70명이 넘는다고 하면 어떻게 조언하면 그리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마음보다는 그러다가 진짜 경아가 태어나면 그 의사가 책임을 진답할까 하며 필란하기 일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다녀야 할 정신과 의사는 어떤 분이어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둘째, 임신으로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모든 산모와 같은 심정일 텐데 거기에다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되는 의사가 미리 겁을 주면 누구도 결혼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의사에게 돌아올 책임은 전부 면했으니 편할지 모르나 이는 남의 인생을 함부로 기름 다름짓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덕적인 중대한 죄악입니다. 그런 분은 정신과 진료를 할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정신과 교과서에는 과거에 환자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의 사실들은 누가 가르쳐 주어서 서거한 것이 아닙니다. 환우들의 일생을 생각하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적극적인 감량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정신과 의사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대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애나 하고 인생을 즐기며 혼자 살아라 하는
잘못된 조언도 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조언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신과 진료를 하나님만 못한 제약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흥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있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9절. 지난 30년 5개월 동안의 정신과 일사생활을 뒤돌아봅니다. 보험 카페에서도 소생의 특수인 감정의 희망을 얻다가 나누고 이번까지 이어질 분이 생길 날이라 예견됩니다. 그때의 당혹감과 원망스러운 마음에 오죽하겠습니까? 앞으로 한 정신적인 약물을 먹으며 임신하여 출산한 아기가 100명이 넘어가게 되면 그중 한 명은 영아 문제 오리라 예견되고 그 일을 겪게 될 여성하는 소생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아무리 소생이 의사로서 설명을 다 했고 선택은 본인이 한 것이니 소생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만큼이야 소생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한 정신적인 약물의 감량과 여러 출산은 여러분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엉뚱한 편견으로 좌절만 시키는 정신과 의사를 피해갈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낼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그대로 닮은 아들, 딸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여러분들의 도전에 창조주의 축복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임신 중에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2%의 경한 출산 확률이 있다면 70명 중에 1.4명이나 벌써 1명은 있어야 했습니다만 진료에 임하는 소생의 이런 자세와 기원은 창조주가 복을 주셔서 현재까지 경하는 1명도 없습니다. 또한 그들 중 반 이상이 청소년기를 넘겼지만 어쩐 일인지 아직 1명도 부모와 같은 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 소생의 기원을 받아주시는 창조주의 성실을 느껴야 합니다. 도전하는 여러분들에게 행운에 함께하기 기원하며 창조주께서 도전하는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2011년 7월 28일 새벽 4시 25분. 벌써 4년이 또 흘렀습니다. 그죠? 이게 출판한 게 벌써 2011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여기 부부가 결혼하신 분 그 아이디가 뭐였죠? 카페 파란 마음 하얀 마음에 이번에 호산나? 예, 호산나 씨하고 또 누구죠? 프리페이요. 예, 호산님. 이게 그 부부가 둘 다 조현병이었습니다. 이분이 아빌리파이 이분이 아빌리파이 5, 부인이 아빌리파이 7.5인데 제가 5로 내리도 될 것 같다고 며칠 전에 왔다 갔는데 얘기해도 본인이 무서워하면서 될 내리고 있어요. 근데 남자가 체격 좋은 남자가 우리 여기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우리 심리센터나 또 우리 여기 김양 선생님이나 다 이제 옛날에 그 카페가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예. 거기서 다 배워드리고 카페기도 하시고 거기 운영자도 하시고 아주 적극적인 분들인데 이분은 회사에 잘 나가고 계세요. 약이 아빌리파이 5ml밖에 안 먹으니까 아주 건강해요. 약 먹는 표시도 없어요. 영민 씨가 이번에 아빌리파이 7.5를 먹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실 처음부터 알았으면 환자들끼리 결혼하지 말한다.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조현병이 있으면 자식은 9%밖에 안 생기는데 둘 다 환자면 이게 40%까지도 이렇게 늘어난다는 통계치가 나오니까 세상에 양쪽 부모는 어느 부모가 이 정도 확률을 가지고 너희들도 애기 낳고 잘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결혼할 때도 아마 우리는 애기를 안 낳는다고 결혼했나 봐요. 근데 결혼 생활을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애기가 없이 참 산다는 건 너무 삭막해요. 여러 가지가 너무 삭막합니다. 아니면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뭐 입양을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우리나라 입양 문화가 아주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그 회원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약을 이 정도로 적게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은 15짜리 반알, 이 사람은 5짜리 하나, 딴 거 안 먹어요. 먹을 필요도 없고. 이 사람은 아직까지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서, 뭐, 딴 거 같이 먹었다 안 먹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주시는 생명이라면은, 이거 40%다 여기 들어가겠냐? 괜찮은 사람 더 많다니까. 생명 그냥 따세요. 한번 놔봅시다. 내가 한 것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진짜로 사랑한다면 건강한 얘기도 하나님이 선물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감량의 과정이 뭐냐 하면, 이거를 이루시는 분들은 시집가고 아들, 딸 낳고 살려면은 지난번까지 강의했던 채소 유종량을 찾아서 꾸준히만 먹으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임신을 해서 임신 초기에 정신과 의사한테 가면은 애 떼고 오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료를 합니다. 애를, 이번에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전라도 광주에서 왔는데 애를 떼고 또 왔어요. 내가 가고. 아니, 그 애들 등급 하나도 없는데 애 따라하는 사람도 월권이고, 또 하늘이 주신 생명을, 아니, 의사가 자기가 자신 없으면 자기가 자신 없는 걸 가지고 제대로 된 조언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을 건, 제가 이제 뭐 강의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100%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우리랑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 안 그런 사람들은 뭔가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이해하고 파악하고 뭐가 문제점이라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약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순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복잡하게 막 빌 꼬여가지고 이 아밀파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을 못 자가지고 아밀파만 먹었다 하면 아니,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아밀파를 못 먹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지난번에도 비만이 오는 사람들한테는 로나센 말고는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비만이 심각한 사람들은 꼭 로나센을 먹어야 되는데, 로나센만 먹었다 하면 불면증이 와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 그 다음에는 뭔가 이렇게 불편하다 그럽니다. 이게 식탐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먹기만 하면 속이 불편하다는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 있고, 또 좀 심한 사람은 안절부절부터 하는 이 부작용이 심각하게 오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포기하게 돼요. 이제 포기하기 전에 우리가 약을 여러 가지 조합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전부 다 해봤느냐? 전부 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일은 아니죠. 저기 한 빨간 책. 여기 사례 50번 더 보면요. 여기 사례 50분의 사람이, 연세대 나오신 분이었는데, 결국 아기를 2명 낳았습니다. 그 아기를 2명 낳고, 큰딸이 지금 이렇게 났다네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가 공부했던 그 모든 능력을 그 자녀도 그대로 다 누려요. 이 사람, 피부자리 1일밖에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글에 잠깐 읽을 때, 70명이 넘게 태어났는데 그 자녀들이 한 명도 아직까지 환자가 안 됐더라 그러는데, 아마 통계적으로 보면 6, 7명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 갔을 때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현병인데 약 먹고 있고, 그 딸도 똑같은 조현병이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성격이 좀 끝까지 약을 안 먹으려고 주변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시켰는데, 그 딸도 어쩜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그 성격이라는 건 참 많이 담나봐요. 좋아져서 약만 먹으면 괜찮을 텐데, 죽으라고 약을 안 먹으려고 약 끊고 또 제거라고 약 끊고 제거라고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기 낳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나는 현재 이 정도 약 먹고 있는데 괜찮겠나라든가, 특히 오늘은 그 여성분들이 자기 약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약 먹는 거 가지고 상의 한번 해보고 싶은 분, 특히 여성분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예. 저는 30년간 당뇨약제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요. 예. 남편은 이쪽 정확한 의학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나른하고 불편하고 힘들다 하면서 자꾸 약을 줄이기를 원하는데, 이때 그 선생님들은 약을 줄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약 뭐 먹는지 아세요? 예, 남편 저거 병명이요. 조울병이에요. 그 약을 먹는 조울병이고 예, 뭐 좋은 정도 괜찮습니다. 예. 한번 줘보시죠. 오전에요. 예, 리튬 600ml, 예, 큐로겔 100ml. 예, 저녁 때 리튬 600ml, 예. 큐로킬 300ml, 라데팜 한알, 스킬록스 CR 10.25mg. 라제팡 하나, 그 다음에 뭐요? 한알이요. 아이, 스킬록스 CR. 스틸록, 예, 수면제. 예, 10.25mg. 예, 그거 좀더 신밀대로. 예, 그렇게요. 자, 마지막 재발이 언제입니까, 조울병이? 마지막 상태가 나빠졌어요. 얘기하려면 복잡한데요. 아니요, 제가 묻는 대로 묻는 예, 대로. 작년까지는 조울증이고 올해는 8번째 불면증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증은 안 되면서 불면 계속 잠을 못 자서 9번째 들어갔다. 아, 이렇게 먹는데도 불면증이 온다고요?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아니 지난번에 그거 하고 약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이게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니, 저증도 아닌데 병원에 이거를 왜? 잠을 못 자는 잠 못 자는 거는 좀 이런 정도로 약 세게 쓰면 잘 텐데. 그 전에 수면제 안 넣었습니다. 저렇게. 아니, 수면제가 아니라, 크로케리라는 약을 한 300만 먹으면 자요. 그러니까 조증이 본격적으로 오면 이게 한 1200, 1500, 1800까지 올라가도 빨리 안 갈아지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증일 때는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야 되고요. 저희가요, 그 조울증이 계속 있었는데, 한 2년 전에, 그, 퇴행이 와가지고, 갓난아기, 3살, 4살짜리 퇴행이 돼갖고, 그 이후부터 이제, 금년까지 2년간, 그, 제가 볼 땐 성격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요? 집사람이요. 퇴행이나 성격장애는 하루아침에 없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예. 얘기를. 성격장애가 아니고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니까 네, 약을 됐고요. 제가 묻는 대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입원한 게 언제라고요? 금년? 보름 전이에요. 한 얼마 동안 입원했었어요? 거의 한 달 한 달, 있다가 한 달 나오고 있어요. 또 들어갔다 또 한 달. 그런데 잠 못 자는 정도 가지고 약을 좀 얼른 빨리 올려볼 걸 꼭 입원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 생각은 안 드는데. 최근에 간 거는요, 잠이 못 자서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빴어요, 그냥 본인이. 그러니까 벌써 조증 기운이 온 약간 거죠. 조증이 근데 조증은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약간 조증이죠. 예, 바쁘니까. 벌써 바쁜 건 조증 기운이 네. 오는 근데 거죠. 저녁 때는 잘 잤어요. 잘 잤는데, 하도 바빠서 제가. 자오단가 뭐 조울병에 대한 얘기도 언젠가는 할 기회가 있겠지만요. 예, 조울병은 30%에서나 재발 안 한다는 얘기는 들었죠. 예.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은 게, 어떻게 해서 약을 줄여가야 되는지, 그 방법만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아침약을 안 먹어도 돼요. 예. 예, 저희 내일, 남편도 그렇게 예, 내일부터 아침약 먹지 마세요. 저렇게 밤약만 먹어도 돼요. 밤약을 한 2주쯤 먹어도 그거 진짜 똑같네. 훨씬 더 낫네. 부드럽네 이러시거든. 그 다음에 이런 거 빼세요. 이거 수면제도 필요 없고. 아, 스틸록스 이것도 라제팜도 수면제인데 뭐 수면제를 2개나 먹어요. 좋아를 예. 아니 참던가 이거 빼고 한 2주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거든. 예, 이것도 빼시고 또 일주일 있다 또 이거 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남는 데서 자꾸 불면의 문제가 오면 이제 이걸 원래 항정식병약을 끊어야 됩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 사례 23번에 보면은 또 지연성 운동장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조울병에서는 지연성 운동장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아지면은 항정식병 약물을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떨어지고 요거 두 가지만 남으면은요 예. 아마 한 달 후에 오시면 요거 두 가지만 남을 거예요. 예. 오기 전에 요거 200이라도 줄여보세요. 예, 또 잘 자면은 이걸 자꾸 줄여서 100이하로 내려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 300이 하나이고 100이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잘 자르세요. 선생님 수면에 둘 다 딱딱 자르면 150 플러스 50하면 200 되네요. 뭐 본인들이 알아서 50씩 잘 내려. 수면에 좋아할 건데 잠을 못 자면요. 아이고, 저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거, 퓨르케를 먹는 거 생각하면요, 저거 먹으러 가나요, 둘 다. 둘 다 진짜 먹으러 가나요. 그러니까, 수면제 저런 거는 굉장히 약해요. 우리 이 항정신병 약은 인형작용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면은요, 밤에 만약 잠이 안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되죠? 방금 잠이 안 오면 이거 갖고 있는 거 얼마든지 또 먹어요. 다시. 저 라제팜도 먹고 스틸록스도 먹고 아니면 라제 빼놨던 큐르케까지 먹어요. 네. 이 리튬은 수면작용이 없습니다. 이게 기분 조절제라 네. 본격적으로 리튬은 사실 이 기분 조절제가 제가 전에도 한번 뚜렷하게 예방 효과가 입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달되게 먹어도 돼요. 왜냐면 1200 다 먹어도 재발 올 때 오고, 예. 600 먹어도 재발 올 때 오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걸 굳이 1200 먹으면 그러니까 혈중 농도 검사도 해야 되고요. 600 먹으면 그 검사도 할 필요 없어요. 괜히 가서 자꾸 피 뽑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일정한 생활 습관 유지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30% 내에 들어가도록 만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그보다는 뭐, 바로 임신하고 관계돼서 나 아기가 있는데 내가 걱정되는 게 있다든가 자기 약 먹는 거 상의하고 싶으신 거. 여자분 중에. 아무튼, 이, 약을 지난번에 제가 한경식병 약물에 채소 유지 용량을 쭉 언급한 그 채소 유지 용량 범위 내에 들어오면은 거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또 약물 문제 상의하시고 싶은 분 누구 또 있으세요? 약을 얼마 먹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 선생님 그러면 조울증 약을 의사 지시대로 먹고 있지만 스트레스를 또 심하게 받으면 또 발발하잖아요. 특히 잠 못 자거나 그러면 재발이죠. 아, 잠을 많이 못 자. 예. 특히 잠 못 자는 걸 아주 일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세 명이나 적어오셨어요. 예. 아,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요? 제일 위에 게 최근 거고요. 2013 중간에 2013년, 밑에가 예. 2014년. 이런 식으로 변했다. 예, 우선 뭐 약은 뭐 밑에는 약이 더 많았으니까요. 그죠? 밑에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아벨리파이 4하고 리스페리돈 2mm입니다. 이 사람 신체 조건이 어때요? 몇 kg 몇 cm쯤 돼요? 70kg 70kg 좀 나가고 키는요? 75. 뭐 남자였네요? 예. 이게 아빌파이 4도 뭐 최소 유지 용량 범위고 리스펜 2도 최소 유지 용량 범위입니다. 근데 이런 조합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한 가지 약으로 되거든요. 나머지는 이런 거, 이 졸로프트 같은 걸 이건 항우울제인데 이런 게 진짜 필요 없어요. 항우울제가 뭘 이유가 없고 디반도 뭐 불안증이 없고 잠을 잘 잔다면은 항불안제도 먹을 필요가 없고 남는 건 이거 두 개거든요. 아마도 남자니까 아빌파이가 별 필요 없어요. 실제로 리스펜 2만 먹어도 나중에 70kg에서 용량이 모자라가지고 문제가 온다면 나중에 3이나 2.5나 이런 식으로 정해질지 모르지만 이것만 먹어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문제가 없을 확률 90%예요. 90%. 그러니까 이거 빼고 일주일에서 가고 아무치도 않거든. 이거 빼고 또 일주일에서 가요. 실제로 아무치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 빼고 일주일에서 가요. 결국 이것만 남아요. 시집가서 건강한 애기 낳으려면 이 사람은 남자지만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거 다 빼내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 다 빼고 나면 그 유스펜 2짜리 하나 달라 먹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내 몸에 모자라는 걸 보충해 주니까 뭐 조금만 먹어가지고 애기 낳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스피달 그것만 일주일을 먹었어요. 예. 그래서 한 8일째 정도 되니까 예. 그동안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더 일찍 일어나니까 1시간, 12시간씩 잤는데 11시간 자고 일어나더라고요. 11시간도 많이 자죠. 근데 생활이 조금 이렇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가 보다 싶기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리스페달 2만 먹으니까 일주일 동안은 멀쩡하다가 일주일 딱 지나니까 갑자기 어지럽다 그러고 이게 가슴 위에 부분이 쪼여지는 무슨 느낌이 있고 부피감이 있는 그거는 안절부절 못하는 부작용이 오는 거라면은요, 아티바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흔히 이제 부작용 해소제가 뭐 벤즈트로핀, 카페 상담실에 보면 벤즈 그러고 많이 나오잖아요. 벤즈하고 프로이머.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대개 리스펜 2에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빌파이 먹고 이래가지고 약이 많아지면 그게 오히려 가려져 있다가 약이 약해지면 그런 부작용이 더 잘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건 부작용이라고 보고 벤즈 1을 같이 먹이면서 아티바니아 디아제팜 같은 항불안제를 같이 주면 좋아져요. 이걸 다시 약을
불필요한 항정식용 약을 더 줘가지고 깔아앉힐 일은 아니죠. 특히 이제 여자들이 임신을 생각하고 채소 용량을 먹는다고 시키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다가 도로 첨가하는 거는 의사들도 얘기를 자세히 듣고 저게 약물 부작용이 있다는 걸 빨리 캐치하면 그게 도움이 되는데 이게 뭐 돈 나빠지나 보다 그러고는 막 저렇게 막 줘버리고. 약을 좀 줄여달라고 아이도 따로 면담할 때 부탁드리고 저도 했는데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셨고 아빌리파이가 환자가 되고 있어요. 아빌리파이가 죄송합니다. 아빌리파이가 이스페달의 부작용을 조금 잡아주는 어떤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중에 못 뺀다고 그게 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거죠. 뭐냐면 어떤 약이든지 항정식병 약을 많이 올리면은 저런 부작용이 마스킹이 돼요. 안절부절 못하거나 마스킹이 됐다가 약 줄이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길게 가면은 지연소 운동량의 원인이 되거나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다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법을 생각하면 이 사람이 실제로 리스펜 1.5만 먹고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괜찮아요. 실제로 1.5 먹는 사람들 많아요. 3일째 다른 반환 먹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으로 느껴졌을 때 벤즈나 디아제팜 같은 거 줘가지고 깔아앉히고 그것도 하나하나씩 줄여갈 일이지 이렇게 약을 짬뽕으로 이렇게 두 가지 주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신과 선생님들이 진료실에 카페를 자세히 보시면 가서 부작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약을 잡고 올려요. 안절부절 못하는 부작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안 좋아지는 것보다 그러고 약을 잡고 올려서 약을 올려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게 깔아지게 하니까 아주 그냥 환자는 건강한 일상적인 생활에서 멀어져요. 잠을 11시간, 12시간 잔다는 건 이건 뭐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 항정신병 약물 먹어도 이 수면이 어떻게 크든지 8시간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9시간도 많아요. 제가 9시간 전면 무조건 두드러 깨우라 그래요. 커피 먹는 사람도 무조건 두드러 켜서 커피 먹이라. 한 잔 갖고 안 되거든 2잔, 3잔까지도 좋으니까 막 먹이라 그래.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찾아야 되고. 이 환자가 사는 곳이 어디? 아니 그냥 아니 사는 곳이 어디냐고요 대충. 대장동 서울은 아니고 아니 그럼 멀리서 오셨어요? 근데 뭐가 죄송해요. 뭐 대전이면 대전이라고 그러면 되지. 다 오픈을 못하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티반이 고위험성 왜 중독 이종 별 도움이 안 돼. 아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의사가 처방해주는 용량 이내의 이 항불안제는요, 그 2배, 3배를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먼저 걱정 안 하는 거 묻지 마세요. 자, 괜히 가서 그 안정제는 먹어가지고 의존성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그 항불안제가 문제가 오려면 우리가 통상 처방 내는 거에 막 20배, 30배, 50배로 먹어야 문제가 와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의사, 약사, 간호사밖에 없어요. 요새는 약을 못 구해요. 약을 못 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약을 왕창 먹으면 편해지더라는 걸 알아가지고 막 왕창 써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전부 의료인이지. 일반 레이맨들은 이 항불안제, 안정제에 대한 걱정 안 하시고 주는 대로 먹어도 되고 2배, 3배 먹어도 큰 문제 없어요. 우선 환자가 편한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항콜린성 약이라는 게 벤조트로핀 프로이머거든요. 그죠? 이게 전부 다 항콜린성, 그러니까 파킨성 약, 치료제라고 그러죠? 이게, 파킨성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 아재부절 못하고, 근육 당기고, 아장아장 걷게 되고, 그 부작용을 없애는 약인데, 보통 일상적으로 컴바인해서 써요. 일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이건 일상적으로 같이 써요. 장기적으로서 상관이 없어요. 장기적으로 쓰는 사람이 많아요. 네. 처음에 병원에 입원하면 리스펜 3ml를 줍니다. 3ml하고 이 벤조트로핀 1ml를 줘요. 이건 나중에 리스펜 3ml가 필요한 사람이 이대로 써요. 좋아지고 나면은 이제 이거에 한 반까지 줄어들죠. 3ml에서 안 좋아져가지고 리스펜 한 4나 5 썼던 사람은 벤조트로핀 같은 거 한 2를 쓸 수 있죠. 이게 한 1.5까지 내려오면 이거 다 빼봐요. 근데 1.5에도 안절부절 못하거나 이런 부작용이 오면은 이 항콜린성 이 벤조트로핀이나 프로이물을 갖다가 꾸준히 달아서 같이 먹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용 쓰는 약에서 이런 이 부작용 해소제라고 알려져 있는 항콜린성 약물을 겁낼 이유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여성 의사들은 어떻게 된 건지 이거 쓰는 게 너무 인색해서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안절부절 못하는 고생, 부작용으로 너무 많이 고생하고 있고 엉뚱한 게 인대놀이라고 그 두근두근거리거나 불안하는데 도움된다 그래가지고 이 인대놀이 어떤 약이냐면은 고혈압 치료제 베타블로크라 그래가지고 좀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좀 두근두근거리거나 불안한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우리도 가끔 여기 이제 적다 보면 인대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거보다는 이런 항콜린성 약을 써가지고 확실하게 이걸 잡아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저는 외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아주 이거 쓰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오겠다. 리스펜 2mm 정도에서 더 이상 못 내리면 벤치 1이나 0.5를 줘요. 줬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제가 한번 줄여볼까? 한번 빼볼까? 리스펜이면 보통 벤치 1을 줘요. 벤치 트로피 1mm를 줘가지고 가가지고 한 두 달쯤 지났으면 집에 가서 이 벤치 트로피 1mm를 반 잘라서 덜 먹어봐. 아무치도 않다. 실제로 아무치도 않다고. 그럼 또 그 다음 달에 오면 또 그냥 그대로 줘요. 뭐 부작용은 그냥 먹으라고. 이거 빼고 그냥 이거만 먹어봐. 이거만 먹어도 괜찮은 사람 있어. 괜찮으면 그냥 괜찮아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약을 자꾸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저는 꾸준히 해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많은 이유가 장복하는 만성질환은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기대한다면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반알이라도 하나라도 1mm라도 덜 먹는 노력을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랑 똑같은 수준까지 도달해요. 그런데 가서 뭐 살고 싶지도 않아요. 치니까 안 되고 내가 여기서 살아서 뭐 하나 싶어요. 쫄로부터 탁 줘요. 치질 않다는 건데 저 항우울제 먹는다고 치질이 돼요? 실제로 이런 차량이 너무 많아요. 나 같아도 정신병원에 두세 번 입원하고 좋은 대학은 나왔는데 취직도 안 되고 나이는 35이 넘어갔고 우울하지 않으면 더 이상한 거네.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하고 난 다음에 오는 우울증을 우리가 포스트 사이코틱 블루, 정신병 후 우울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포스트 사이코틱 블루, 정신병 후 우울.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더군다나 조울병 환자한테 이렇게 죽고 싶다 그런다고 항우울제 잘못 줘놓으면요. 그 항우울제 때문에 또 조증 가가지고 또 입원해. 실제로 이런 진료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저 항우울제를 처방내는 건 참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노이로제 환자들한테 강박증이 있거나 불안증이 있을 때 저 항우울제들이 좀 도움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근데 그런 데에 착안해서 너무 저 항우울제들을 갖다가 남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또 뒤에 글이 있으니까 맞아보고 또 질문받고 얘기하고 그러겠습니다. 채소 유지 용량을 정하는 방법. 처음에 있는 OXX라는 학생은요, 이 사람이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조울병에서 한 60%에서 80%, 한 80% 정도는 대개 6주 이내에 끝나요. 조증 기간 6주 이내에 끝납니다.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 첫 조증 발병인데, 약도 1년 안 돼서 아마 9개월 만이니까 약도 끊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병원에, 이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서울서 학교를 다니다가 집이 거절해서 왔는데, 약성들까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4일, 3일, 4일, 일주일 만에 약이 그냥 막 뚝뚝 내려와요. 증세가 확 잡히니까 그래요. 근데 원래 조울병은 이렇게 4일 만에 증세가 확 잡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워낙 약을 세게 줘서 그런지 확 좋아져가지고 약을 줄이다가 저는 나빠지면 그대로 600 돌아올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빨리 줄여요. 쭉 줄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번 33일 만에 정신병 약 다 끊어버렸어요. 이 부작용이 정신병 약은 나중에 끊었고요. 부작용이 올 수 있어가지고 코젠틴, 이게 지금 벤조트로핀입니다. 이 벤조트로핀까지 다 끊었어요. 그래서 퇴원할 때 보면 류충세알하고 할로페리돌 1.5와 그러니까 이만큼 빨리 줄여도 조울병인 경우에도 80% 정도에는 이렇게 빠른 호전이 되는데 특히
특히 접종 환자들은 이렇게 빨리 줄이면 한 40, 50% 돌아버려요. 돌아떠요. 약으로 접종으로 한 9개월이 지속되는 걸 약으로 정상적인 상태로 눌러놨는데 약을 너무 빨리 줄이니까 돌아떠요. 그래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제가 근무자들을 많이 고생시키죠. 접종 환자 좋아졌다고 개방병동 잘못 내려놓으면 도로 떠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연애 사건도 일어나고 되게 희한한 일들이 다 생겨요. 그러니까 조울병의 경우도 이렇게 약을 빨리 줄여볼 수 있고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대로 성공하는 거예요. 33일 만에 퇴원하는데 약 부작용 하나도 없어요. 그 뒤에 있는 분은 이제 조현병 환자인데 이 사람은 신체 조건이 좀 왜소해요. 55kg라고 적어놨는데 남자가 55kg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리스펜 3mm하고 벤지기를 일주일 딱 줬어요. 확 좋아져요.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니까 야, 이 사람은 3mm까지 안 먹고 좋아졌겠다 싶어서 일주일 만에 2mm로 확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2mm, 1mm를 입원한 지 8일 만에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 12일 보다가 입원한 지 20일째 리스펜 1mm로 내려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때, 그 카페에 보면 정신과 의사로서 본, 조현병 환자들의 최상의 치료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글 적어놓은 거 보면은요, 환자들이 한 70, 80%는 하자는 대로만 따라오면은, 한 2주만 해도 학교도 보내고 직장도 다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끔 안 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화가 안 되니까, 대개다 이제 입원시키면 입원 기간도 길게 되고, 약도 천천히 줄이게 되고, 이게 의사가 약을 많이 쓰거나 천천히 줄이는 사람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요. 그렇지만 이 단기 입원이라는 건, 2주 동안 단기 입원이라는 건 이미 북미 지역이나 유럽에서는 벌써부터 길게 입원시키면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러고. 근데 이제 환자들이 조현병에 대한 이 인식이나 인사이트가 생기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2주일은 너무 성급해요. 저 같은 경우도, 약을 많이 먹고 있어서 좋아진 상태로 약물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입원시킨 데까지 찾아오는 사람은 의사랑 가까이 지기 위해서라도 3주를 맡겨달라고. 3주 동안 그 사람이랑 같이 운동도 하고 지내다 보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러고 있다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많아요. 사이코틱한 경우, 그러니까 약을 안 먹어가지고 재발한 채로 오면 무조건 한 달 놔두라.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좋아지고 나서 저 책도 읽히고, 그동안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약이 너무 세니까 그대로 약 먹기 어려웠을 거다. 이런 설명해가면서 이 병에 대한 이해를 하죠. 사이프리 상담실에 올라오는, 이게 23번입니다. 23번 몇 페이지예요? 두 사람 사례를 쭉 적어 놓고요. 사이프리 상담실에 올라오는 무수히 많은 분입니다. 이거 23번 맞죠? 예, 그 201페이지요. 201페이지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은 사이프리 상담실에 올라오는 무수히 많은 가용량 처방이 종종을 울리고 소비자인 한우 여러분들이 왜 최소 용량을 찾아야만 하는지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현재 이때 이제 거제에 있을 때입니다. 본원에서 치료 중인 조울병과 정신불병 환자의 입원 중 처방 기록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입원 당일부터 퇴원할 때까지. 그러니까 조울병, 조현병 한 명을 그렇게 며칠 동안 뭘 썼다는 걸 쭉 적은 거예요. 조증 상태는 1개월 만에 차별형까지 감량하는 시도가 다시 조증 증상의 악화로 무산될 가능성이 반 가까이나 됩니다만 정신분열병은 호전돼도 일주일마다 빠른 감량을 하여도 악화될 가능성이 한 20%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본원의 사례 연구로 나온 분들이 유용량이 많은 경우에 리스펜 1mm였음을 보셨습니다. 특히 정신분열병은 감량으로 악화되어도 입원 당시에 치료 범위 이내 용량을 올리면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줄이는 걸 갖다가 무서워하지는 않는데 많은 정신과 선생님들이 이 치료 범위의 용량을 하루 이틀 만에 하루 만에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치료 범위 용량에까지 도달하는데 일주일 걸린다. 그러니까 약을 올리니까 좋아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려서 좋아지고 난 다음에 내리는 거에 너무 인색한 거예요. 저는 첫날부터 제가 폐용으로 열이 펄펄 나는데 뭘 혈중 농도가 도달할 때까지 그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용량이 들어갔는데 일주일 걸린다면 이거 얼마나 웃겨요.
첫날부터 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35년 동안 이 정신과에서 생활을 했는데, 일주일씩 천천히 올 이유가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용량을 줘서 좋아지는 걸 보면, 그때부터 내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채소 유지 용량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졌다. 지난번에 도표 그려준 것 중에 채소 유지 용량을 하고 그렇게 수치로 적어가지고 돼 있는 책이나 문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쓴 거예요. 문제는 상담실에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항정신병 복용 용량은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역부족일 정도로 가량이고 감량을 시도조차 아니한 처방전을 많이 목격하게 되어서 오늘 위의 사례를 올렸습니다. 아까 같은 이분들의 경우에도요. 한 달 입원하고 있으면 절대로 처방이 이렇지가 않아요. 저는 벌써 좀 좋아졌다 하면 아침약 없애버려요. 설사 여기서 뭐 더 필요해서 리튬을 여기 밤에 900을 준다 한다더라도 뭐 중병 걸렸다고 하루에 2번씩 먹여요. 저 2번씩 약 먹이는데 거의 없습니다. 간질 환자 빼놓고 없어요. 이게 어떤 논리에 근거하느냐면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약이든지 복용하면 우리 몸에서 배변이나 소변으로 배설되는데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딱 먹어서 혈중 농도에 어느 정도 도달하면은 반으로 줄어드는데 50%만 남는데 이 기간을 보통 약물들이 24시간 하루라고 보시면 돼요. 길게 가는 게 48시간까지 갈 수 있어요. 보통 24시간이라면 24시간 후에 하루에 한 번 먹으면 약을 또 먹어요.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왔습니다. 또 반 떨어지면 벌써 75%가 와 있어요. 2일이면 벌써 75%가 와 있습니다. 여기 오면 약을 또 먹어요. 또 내려와요. 그 다음에 87.5%, 3일이면 87.5% 조달해. 이걸 2번, 3번 나눠 먹을 이유가, 특히 태어난 환자는요, 2번, 3번 나눠 먹을 이유가 없어요. 괜히 약 먹기만 귀찮고. 무슨 맨날 약 드다 보면서 수십 개 있으면 그냥 내가 무슨 중환자 같고. 그러니까 3, 4일만 지나도 벌써 90% 이상 그 농도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이걸 나눠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가용량이 필요했던 분들도 적어도 1개월이면 감량을 시도해야 합니다. 소생은 길어도 2주면 감량을 시도합니다. 저는 사실 2주도 안 걸려요. 1주면 그냥 벌써 약주 아까 보셨잖아요. 3mm, 1mm 먹고 좋아지니까 일주일이면 벌써 내려와 버려요. 33%나 줄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마구 감량합니다. 그래서 항정시병 약물로 인해서 신체 장애인을 만드는 지연성 운동장애를 예방하게 합니다. 몇 차례 지연성 운동장애에 대한 소회를 칼럼에 올렸습니다만 정신과 교과서에 실린 예방법을 다시 열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지연성 운동장애 예방과 처치 방법입니다. 항정신병 약물의 장기요법은 정신분열병 환자처럼 객관적인 뚜렷한 효과가 있을 때에만 시행해야 한다. 다른 병은 설사 정신병 약을 항정신병 약을 쓰더라도 일시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조현병만 장기적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증, 극심한 불안증이나 정동장애, 성격장애, 선별적으로 주의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최소 용량을 찾아야 하며 복합 처방을 피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 이런 환자가 있다면 6개월 이상 항정신병 약물의 장기 복용 시에는 임상기록지에 환자와 상의하고 동의를 받았음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 지연성 운동장애라는 건 무섭다는 겁니다. 지연성 운동장애의 초기 징후를 보이는지 정기적으로 환자를 관찰해야 합니다. 적어도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항정신병 약물을 감량하는 시도를 하고 재평가해야 합니다. 저는 이거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한두 달 만에 해야 된다고 봐요. 한두 달 만에 하는 게 맞다. 이게 교과서는 되겠죠. 떴다고 보고 임상에서 환자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건 한두 달 만에 또 감량을 생각해야 되는 게 맞아요. 초기 징후를 보이면 약을 더욱 줄여야 하며 정신병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일시적으로 그런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지연성 운동장애는 그만큼 무서우니까 이런 징후를 보이면 이 징후라는 게 뭐 사람을 찾아보면 불수의 근육 운동이 나타나요. 얼굴 근육이 옴찔옴찔 한다든가 말하는데 보면 혀가 입안에서 막 놀아요. 막 입안에서 노는 게 보여요. 아니면 괜히 뭐 흔들흔들거린다든가 이제 하루 종일 까딱거린다든가 이러기 시작하면은 이건 이미 지연성 운동장애로 이제 불수의 근육 운동이 불필요한 근육이 팔을 걷는데 보면 괜히 이래갖고 이거 뭔가 이상하게 걸어요. 이 근육의 한쪽 편을 수축하고 있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은 지연성 운동장애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약을 주거나 이런 처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위조증 환자에게 클로로프로마틴을 선택했던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즘 전문의들은 신약이나 고가의 항정신병 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 1년간 조증 환자들한테 클로로프로마틴 대신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거 피로켈, 쿠에타핀을 처방하는 결과는 매니아, 조울병 환자들은 조증 환자들한테는 클로로프로마틴보다 피로켈이 못해요. 이 클로로프로마틴이 가장 처음에 1952년도에 개발된 약이지만 가격이 싸다고 해서 효과가 덜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고 피로켈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더 좋다. 특히 심한 조증 증세가 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클로로프로마틴 그 200ml짜리가 있는데 그게 77원이고요. 그거하고 같은 상용 용량 이 쿠에타핀 한 300ml짜리 보면 그건 1251원이 이 가격으로 따집니다. 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클로로프로마틴은 처음 개발돼가지고 너무 싸요. 그래도 나쁜 약이 아니에요. 이만큼 유용하게 쓴다는 걸 제가 강조하려고 이렇게 써놨고요. 1952년 항정신병 약물로 처음 개발된 옛날 약이라 해도 효과가 더 좋고 비용도 훨씬 덜 드는 클로로프로마틴 저증 치료에는 훨씬 더 좋은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진정작용이 있는 것은 클로로프로마틴이 저런 비싼 요새 개발된 치료캔의 일부보다 더 강하다. 이걸 갖다 강조해 놓은 거고요. 정신분열병의 경우 리스펜 1mm, 퓨모집 1mm, 할돌 1.5mm, 아빌리파이 5mm, 몰린돈 25mm, 클로자핀 100mm, 설피딘 400mm까지 감량하는 시도가 없었다면 최소량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꼭 그 이하로 내려가는 최소 유지 용량을 갖다 찾아야 되고 최근에 인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인배가는 너무 비싸기만 했지 약을 복용하는 표시가 잘 나타나서 정말 추천하고 싶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이때가 2011년인데 이러고 나서 한 1년 지난 다음에 인베가스티나 그 주사 맞고 뭐 20명 넘게 일본도 죽었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저는 인베가 9mm와 벤츠트로핀 1mm를 먹고 있었다. 이거 지금 상담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카페에. 근데 약 먹으면 몸이 부어요. 살이 찌는 것인지 약을 먹으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저는 약을 먹고 나면 표정부터 붓습니다. 몸이 뻣뻣해지는 경향도 있고 머리가 멍해지는 경향도 있고요. 인베가 부작용인데 소생은 처방을 안 내는 약이라고 했고 약을 반으로 줄이든가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약물에 대한 상의가 안 되면 추천했던 의사로 수치를 바꾸어 보라고 했더니 이게 환자가 이런 상의를 했는데 이 오빠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당신이 환자 인생 책임지세요. 조만간 애가 선생님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약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약 줄이게 해놓으면요. 우리 동생 제발 하고 네가 책임져라 막 이러고 막 욕적거리서 막 매일 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선생이 지난 30년간 경험한 것과 알고 있는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고도 73명의 건강한 아이가 출생했다는 글을 보고 나도 아이를 낳았더니 기형아를 낳았으니 당신이 책임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소생의 글과 소생의 답변을 당장 약을 줄여도 괜찮고 더 줄여도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막 이런 식의 어떤 항의성 글이 들어오면은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든지, 저한테 제시해 주시든지 제가 배우게 해주십시오.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한 많은 분들보다 실패한 분들에게 소생도 더 마음이 아프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추천 의사를 꼭 필요한 정보라며 많은 분들이 감사해 하지만 저런 막말을 하려는 분들은 찾아가지도 말고 우리 카페도 오지 말라고 되나. 이 환자가 34세인데 34세에 환우라면 아기가 아닙니다. 소생에게는 보호자보다 환자 한 명의 인생이 더 소중한 의사일 뿐입니다. 6개월이 지나가도 할돌 20ml, 스페돈 6ml, 인베가 9ml, 자이프렉트 20ml를 계속 가용량을 복용시키는 정신과 의사는 가용량을 계속 처방하면 합당한 사유를 대지 못하면 이 지연성 운동장애가 앞으로 와서 몇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될 날이 곧 우리나라도 온다고 봅니다. 리스페리돈 6ml를 1년 이상 복용하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심각한 지연성 운동장애가 나타난 분이 그때 거기에 있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 유용량을 찾는 일은 지연성 운동장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면서 4년 만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분이 4명이라는 분들도 모두 저를 만나기 전에는 가용량으로 의과대학 공부를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겠으니까 약물을 중단하고 나면 한두 달은 공부 열심히 하다가 또 재발해서 두세 번 낙제를 거듭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도 최소 유용량을 찾아주고 나서는 한 번도 낙제를 안 하는 겁니다. 현재도 의사생활을 하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
현재도 의사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 10분 가까이 됩니다. 피부짓 1mm 정도면 이제 리스페리돈 1mm 정도입니다. 제가 요즘 와서는 저 책에 50명 중에 한 40명 가까이가 당시에는 피부짓을 썼는데 이 리스페리돈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들어온 게 1993, 4년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피부짓을 리스페리돈으로 거의 다 바꾼 이유가 이 피부짓이 심장 독성이 있어서 직접적인 심장 독성으로 심장마비가 와서 1000명에 한두 명 사망할 수 있는 보고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약들은 점점 더 세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약들도 심장 전기도를 찍게 하고 뭐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뭐 심장 전기도를 찍고 그걸 찾아낸다는 게 정신과에서도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어쩌다가 사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 피모제는 거의 안 씁니다. 가구부터 먹던 환자들은 그대로 써요. 위 두 사례 모두 한 달 만에 급하게 최소량으로 항정신병 약물이 감량되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으니 저는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정신과에서는 지금도 리스펜3밀을 그대로 복용시키고 이런 사람 3밀이 좋아지면 3밀에서 절대로 안 밀래. 6개월 입원 이하에 있어도 그대로 해요. 심지어 6mm하고 밴드처럼 비밀을 6개월 내내 그대로죠. 그런 처방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환자가 증상과 관계된 한마디를 하는 순간 약물은 증량되어 리스펜 6mm를 복용하고 있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벌써 10여 년 전에 어느 보호자가 정신분열을 이겨낸 사람들 책을 치켜 세우며 조현병 환자들한테 복음사를 줬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환우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책값으로 50만 원을 외래에 주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소생이 동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할지라도 환우들의 건강한 일상이 소생의 삶에 가슴이 뚫도록 살피웁니다. 소생이 40년 넘게 지니고 다녔던 성경의 기쁜 소식을 복음서를 요즘 새삼스럽게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 깨닫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음인가 하는 진실을 천사의 말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조현병 똑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환자들의 결혼을 좌절시키거나 아기를 함부로 낙태시키거나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이 천사의 말이 아니죠. 오래전에 자유와 사랑의 장으로만 이해하며 공부했던 갈라디아서에 이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라는 기독교의 근본 정신을 또 기쁜 복음을 지니고 다녀서 심지어 복음을 선포하고 다녀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성직자들은 그냥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상한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사람다운 사람을 얼마나 만나고 사느냐 하는 게임입니다. 저 조금 사람 같죠? 우리 좀 알고 좀 지내자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사느냐 하는 게임이다. 저는 저를 믿고 있는 진실에 어떤 거짓 복음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막말과 어떤 혈란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정신과 의사들한테 욕 많이 먹습니다. 매니아는 점잖은 표현이고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저 저주받을 놈이라고까지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아주 그냥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주는 목사도 있습니다. 아무리 소생을 흔들어도 최소 용량을 찾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하면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소생의 마음에 하늘나라의 의만 가득한 이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글을 쓴 시간이 4시 50분인데 이거 언제부터 썼냐면 12시부터 4시 50분까지 쓰는 거예요. 자정전부터 쓰기 시작한 이 글이 벌써 5시가 다 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곁에 확실한 글은 이것이다 하고 올린 칼럼이 있고 사례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라도 정신병을 틀림없이 이겨낸 사람들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이 글을 마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고생을 굳게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이 책 2권 다 보면요. 시간을 일부러 제가 참 많이 적어놨어요. 새벽 3시, 4시, 이게 대부분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12시, 1시부터 쓰는 글들이에요. 그럼 글을 쓰다가 보면 나중에 대부분 이게 기도소리처럼 변해가요. 여기 사례 50번도 보면요. 이 91년도에 처음 출판했을 때도 보면 하나님, 이 환자가 참 착한데 이 환자에게 하늘을 복을 내려 주십시오. 담대한 용기를 주십시오. 아멘 해놨더니 이게 91년도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거 2010년도에 출판할 때 시집 갈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 시집 가서
딸 둘 낳는데 자기 큰딸이 지금 우리 딸 다니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정성을 다하고 무엇이 가장 최선의 기시라는 걸 갖다가 꾸준히 찾아가는 사람들한테는 틀림없이 좋은 길이 열릴 것이고 또 좋으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교회 다닌 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니까 48년째인데 참 좋으신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어요. 또 좋으신 목사님 곁을 떠나가지고 이리저리 교회를 헤매고 다닐 때 저를 기뻐하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목사님들도 참 많이 만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나를 중세시대로 치면 파문하고 파형시킨 그 목회장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사람일까를 가만히 생각하면 거기는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아주 확정적으로 제가 마음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바른 길이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을 갖다 보시면은 그대로 그걸 보고 그대로 가셔야 돼요. 제가 대구에 여기 와 있는데도 대구에 살면서 여기 와가지고 맨날 양만 먹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제가 이것이 옳다고 얘기를 여기 와서 제가 2013년부터 시작했다 그러죠. 1월. 2013년 초부터 지금 2년이 넘었는데 맨날 얘기하면 뭐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믿다가 가만히 앉아서 한 석 달, 넉 달 지난 다음에 더 이상 하자는 걸 해보자. 우리 여기 김양 선생님 찔끔찔끔 빼보니까 반 이상 줄어버립니다. 반 이상 내려온 거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조현병은 깨끗하게 놔야 됩니다. 깨끗하게 놨고 심지어는 시집가서 약 먹어도 애기 낳는 데까지 지장 없겠다 할 정도로까지 약을 갖다 감량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꾸준히 노력하시는 분이 틀림없이 찾습니다. 이게 뭐였죠? 노경씨 지금 아직도 약이 제가 충분히 못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뭐 먹는가 본인이 얘기 한번 해봐요. 클로자펜 얼마? 150. 오, 많이 내려왔네. 그 다음에 또 로나센? 뭐 먹어요? 리스펜? 리스펜 몇 미? 리스펜 1. 그만큼 내려왔어요? 대박이다, 대박! 노경이 대박이야! 아버님, 이거는 이 정도는 이제 노경이한테 거의 다 왔을 거예요. 노경이가 옛날에, 네? 더 있어요. 어떤 딴 거 뭐 있어요? 다른 거 먹기 그 보조인데 그런. 아니 뭐 제재판 같은 거 뭐 잠 못 자거나 이렇게 필요할 때 먹는 그런 거는 큰 의미 없어요. 잠 안 올 때 뭐 마음 불안할 때 먹으면 되는데 노경 씨가 클로자펜 한 400 먹었죠? 증세 잡힐 때 50, 300 먹었어요. 300. 예. 대개 클로자펜이 300, 200, 300 필요했던 분들이 너무 세데이션이 강하기 때문에 리스페르돈이나 로나센이나 아빌파이를 같이 첨가하면서 저렇게 반으로 줄면은 잠자는 시간이 요새 얼마? 창피해? 커피 마시고 덜 자해? 9시간 이내로 무조건 내려야 돼? 네. 그리고 실제로 클로자펜 100만 먹고 대기업체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오랜 세월 먹으면은 150도 먹으나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을 해야 돼. 자꾸 약에 져서 10시간, 11시간 자는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돼. 무조건, 아버님, 예. 9시간 자면 바늘로 찌르세요. 제가 바늘로 찌르 피를 뽑아요. 원장님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제 그 공감이 가는 그 내용을 여기 오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가 거기 중학교 2학년 때 그 따돌림으로 인해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병원 입원을 갖다 32회 입원 퇴원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뭐 그 제 친구가 그 정신병원장을 갖다가 등등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 하는 이야기 가까운 그 의사들은 아마 평생 거기 병원에 같이 일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살자는 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실제 10년 동안 약을 찾지를 의사들조차도 약을 못 찾았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거기 근원 장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실제 우리 애가 근원 장님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 40일을 입원을 했었어요. 제가 겨우 전에 클로자펜 썼었어요. 안 썼습니다. 그럼 정신이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예, 뭐 상당히 이제 뭐 말을 표현 못할 정도로 여기 뭐 계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고통을 이제 겪고 계시고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역시도 실제 뭐냐면은
우리 A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장님을 그 뵙고 거기 일주일 후에 이렇게 와서 한번 체크를 해달라. 그래서 실제 원장님 일주일 후에 거기 우리 애를 데리고 거기 밖에 나가지고 한 두서너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과거하고 어떤 건지를 나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애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만나는 순간 애가 제가 10년 전에 그 이전의 애의 모습이 그대로 거기 나한테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쩍쩍 했는데, 그래서 약은 거기 그때 이제 크로자펜을 이제 찾았었고, 크로자펜이 300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거기 한 2달 정도 돼가지고 150 정도로 내려오고,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지속적으로 자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자, 오직은 저는 거기 우리 권 원장님을 만나게 된 것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리고 권 원장님 만나기 전에 실제 제가 거기 저는 그 천주교 신자인데, 그 성령의 빛을 봤습니다. 보고 거기 어떤 성감 그냥 차이가 있다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고 성령의 빛을 봤는데 하나님이 그 성령의 빛이 분명히 우리 애가 완쾌된 모습이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빛으로.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길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 우리 이제 권 원장님을 만나게 됐고, 이제 제가 거기 찾다가 이제 찾아온 것이 이제 권 원장님을 찾아낸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하시려면요. 지난번에 클로자펜 얘기 쭉 했죠. 클로자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클로자펜이 꼭 필요한 사람이 10%를 넘어가는데, 10년 동안 병원 다녀도 제대로 정신이 안 돌아온 겁니다. 어느 정도만 좋아지고 만 거예요. 그게 클로자펜이 꼭 필요한 사람은 클로자펜은 그만큼 드라마틱하고, 진짜 정신치료보다 효과가 훨씬 좋아요. 지금 그 말씀 맞아 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애가 거기 건강한 모습으로 거기 거듭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애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원장님 많은 여기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애가 여기 선물을 하나 가져와. 지금 갖다 줘. 뭔데? 그거 한번 열어보십시오. 선물 가져오려면 여러 사람 선물 가져야지. 아이고, 회장님이 여기 한번 열어보십시오. 근데 노경이가 이런 선물을 진짜 주려면은, 네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든가, 이거는 뭐 누가 그랬는데? 뭐, 노경이가 여기 관련되는 일을 이제 할 겁니다. 노경이가 뭐 하고 있나? 배웠죠. 그러니까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거 배우나? 하려고요.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 얼굴에서 더 좋아할 뻔했는데. 그 저얼음이잖아요. 그래요. 네. 그거는 색상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 얼굴인 줄 알았어요? 탤런트 있잖아요. 아이, 저는 또 예수님하고 비교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리스페르달이 본약이 있고 카피약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본약하고 카피약보다 우리는 선호하기를 아무래도 본약이 하면 낫겠나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똑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를 믿고 정부를 믿고 사셔도 돼요. 제가 평생 기업을 85년도 했으니까 한 30년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하고 하면서 제가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기업을 이렇게 세워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저는 오리지널을 쓴 적이 없어요. 물질 특허가 안 풀렸을 때는 할 수 없었고요. 풀리고 나서는 전부 다 카피 제품만 썼는데 결과는 누구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믿고 우리나라 시력 증명하셔도 됩니다. 근데 가끔 이제 클로자펜이 제가 묘하게 느꼈던 적이 있어요. 똑같은 용량인데 나빠져서 그래가지고 올렸다가 이제 어느 정도 용량을 쓰고 있는데 이게 괜찮아야 되는데 또 나빠지는 거 보면서 저는 괜찮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나 싶을 때 혼자 막연하게 생각하기는 카피하기 아니어도 외국서도 제조를 할 때 10g을 가지고 100ml짜리
천치를 맞는다. 뭐 이런 어떤 뭐 갈아가지고 믹서를 해가지고 또 아무리 균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야 이게 어떤 약은 75mm가 들어가 있고 어떤 약은 125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건 진짜 추측이에요. 그런 것까지 우리 다 가슴하려고 하면 머리 아프습니다. 그러니까 카피약이나 오리지널이나 저는 효과가 똑같다고 봅니다. 그걸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칼럼 어딘가에 오리지널을 좋아하시는 분에게 해야지 제가 뭐 글 쓰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좀 그리지 말자고. 예, 약 용량이나 먹는 거 가지고 또 약 용량 가지고 얘기도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선생님, 저는 저기 한 달 내내 병원에 있을 때는 리튬 아침에 리튬 한 알이었거든요. 예. 근데 퇴원하면 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니까 남편한테나 여러 가지로. 근데 퇴원할 때는 리튬 아침 하나를 더 이어줬어요. 그게 정상인데 그렇게 맞습니까? 그렇게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런 처방을 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힘이 좀 빠지게. 약 하나 더 먹는다고 내 마누라 마음에 안 들니까 마음에 들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예. 밥 먹고 돌아서서 또 밥 달라 그러고 아, 그건 허리지.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이게, 수면제. 자, 아니요, 수면제 아니에요. 이거 항정식병 약물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비만입니다. 그럼 정식약이 전부 배가 고픈 부작용이 와요. 자다가도 냉장고 뒤져가지고 먹으니까 찌는 수밖에 없어요. 80kg가 쪘어요. 그래서 이것도 식탐이 덜한 약으로 바뀌어야 되고, 더군다나 좋을 병으로 이 약을 계속 먹는다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줄어서 빨리 50 이하로까지 내려와야 되고 끊어져야 돼요. 이거 대신에 디아제팜으로, 그러니까 항불안제로 바뀌어야 돼요. 예, 이거는 빨리 끊을 약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병인데 저 약을 계속 먹어가지고 비만을 만들어 놓는 사람은 진짜로 이건 대단히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안전부작용 경우가 참 많았는데 그건 한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 약이 또 서로 아니에요. 섞이면서 그것도 전부 다 항정식병 약물의 부작용. 대부분 예. 약이. 그것도 저 큐르켈도 400 먹으면 올 수도 있어요. 그 처방은 어떻게 다른 약으로? 자, 우리가 다음 달에 할 게 이제 비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비만 환자, 그러니까 우리 비만에 대해서 우리 심리적인 측면을 우리 조옥형 원장님이 한번 쭉 브리핑을 하실 때요. 살이 찌면 정신적으로 어떤 점이 안 좋다. 선생님 그거 많이 좀 찾아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비만 문제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항정식병 약물에 모든 부작용이 해소되게끔 약이 개발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노력을 다 했는데도 그 약은 나한테 안 맞더라는 결론이 내려졌으면 할 수 없죠, 그죠? 할 수 없는데 그거 노력도 안 해보고 살이 안 찌든지 말든지 그냥 계속 먹자. 이건 뭔가 잘못됐다. 또 뭐 약물이나 아니면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서 이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질문 있습니다. 예. 클로자핀 누가 발명했습니까? 그나 모르는데. 근데 1961년도에 스위스에서, 유럽 쪽에서 개발이 됐는데, 그게 조혈 기능이 떨어져서 백혈구가 없어져가지고 폐혈증이 생겨서 사망하는 사고가 생겨서 사장됐다가 1968년인가 9년인가 그 책이 있습니다. 그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자원 클로자핀은 대단한 약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약이 조심스럽게 쓰면은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해나가는데 조혈병은 전혀 지장이 없는 병이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번에 이 비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지금 비만에 도움되는 약이 이 로나센밖에 없어가지고요. 이게 일본에서 개발돼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없어가지고 제약 구하러 지금 제약 먹으려고 귀국한 처녀도 있어요. 자기 살찌는 거 싫어서. 근데 저 로나센이 일본에서 개발이 됐는데 우리나라 부광에서 저걸 갖다 수입해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하고 있는데 부광약품에서 다음 달에 여기 오셔가지고 도시락을 한 50개 사오기로 했습니다. 조경 원장이 다음 달에 부광에서 네. 도시락을 여기 50개 갖다 주기로 했어요. 예, 이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저 로나스에 대한 자기네 선전이니까 제가 이 책에다가 여기 35번인가 보면 로나센에 대해서 얘기된 게 있습니다. 비만, 그러니까 식욕 억제 부작용. 다른 거는 전부 다 식탐 부작용이 있는데 이거는 식욕 억제 부작용이 있는 게 로나센에 대해서 제가 사례 연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걸 부항 약품에서 보고 저한테 한번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9월 3일에도 그 서울에 부항약품 본사 가서 그
부관 영업 사원들 모아놓고 강의하기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에도 올려버리고 우리 카페에 요새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봐요. 비만이 뒷따오는데 이거 안 쓰면 소송 당할 거다. 내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자, 항정신병 약물 저렇게 10년씩이나 고생하는데 클로자핀을 몰라가지고 남의 인생을 10년씩이나 망가뜨려 놓은 의사 언젠가는 소송 당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 먹으면 일주일이면 저녁에 놀아오는데. 비만 문제. 그 다음에 건강한 애기로 약 먹으면서 태어난 애기가 무수히 많은데 심지어는 임신해가지고 왔더니 애 떼라. 지가 무슨 왕이야? 그래, 지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남의 귀한 생명을 떼고 와라. 경화운운 해가면서 시집가지 말고 연애하고 혼자 살아. 이게 다 소송당하는, 내가 소송당하는 거 100건이 적어놓은 것 중에 이 비만 문제를 거론해놨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디 가서 이 비만하고 저 로나센 약이 꼭 필요하다는 이 강연을 하면은 부항에서 뭐 좀 갖다 주세요 하면 도시락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가 현재 백주하고 사이다하고 같이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다른 약을 먹고 있는데 예. 거기다 로나신을 추가해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제가요. 다른 약을 줄이고 예, 로나신 추가. 제가 그거 이제 요 최근에 해보는 거예요. 최근에 해보는 게, 이, 클로자핀을 150 먹었던 키가 170kg 되는 한 70kg 되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클로자핀 150을 먹는다. 근데 위태위태해요. 어떨 때는 막 짜증도 내고, 이래서 진짜 좋아진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뭐 안 먹을 때보다 나한테 이랬는데, 이 사람이 이 클로자핀이 75로 줄어들면서, 로나센 8을 먹어요. 너무너무 좋아. 이 로나센이 맞는 사람이 이 멘테이션까지 뭔가를 깨끗해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콤바인 하면서 리스페리돌이나 로나센을 갖다가 콤바인 하면서 식탐이 엄청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혜영 씨 같은 경우는 그럼 75를 먹으면은 이걸 50으로 줄이면서 로나센을 4나 8을 갖다가 콤바인 하면은 이 배도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런 거는, 제가 웬만해서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런 약 같이 안 써먹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같이 복합으로 먹으려면 무슨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게, 클로자핀은 확실히 잠도 많이 자고 식탐이 많은 약이니까, 이걸 좀 줄이면서 로나센을 같이 줬더니, 진짜로 좋아요. 그래서 내가 저 카페에 보면은 그 조합을 한 10명쯤 쫙 적어놨습니다. 누구는 클로자핀 100에 리스펜 3, 뭐 얼마 주시고. 그 효과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클로자핀의 식탐 부작용이 많이 해결되더라고요. 예. 상담. 예. 처음에 한번 줘보십시오. 요 지금 현재 먹는 약이 예. 본인 병명을 뭐로 알고 계세요? 우울증이요? 그래요. 약이 정신적 약은 없네요. 그죠? 네. 우울증인데, 저증이 있었어요? 저증, 기분이 붕 뜬 적이 있었어요? 뜬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증은 굉장히 설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인 줄 알아. 내가 돈이 무지하게 많은 줄 알아서 막 길거리 다니면서 뒷불도 없는 주제비에 남막 넣어준 거야. 심지어는 빌딩 올라와서 부산한 사람 주라고 100만원씩 받고 그래. 저쪽은 그렇게 막 난리를 쳐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이 있냐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공주 같아. 우리 아버지 재벌 같아. 그러니까 붕 뜬다는 건 그 좋은 기분을 말하는 예, 예. 그 좋은 기분이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거 경험이 있어요? 그런 좋은 기분보다는 차라리 벌레 같은 게 예, 그러니까 좋은 기분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자, 이래는 이제 잔악수입니다. 뭐, 저증이 없었다면 좋을 병이 아니면은 이 데파코트 필요 없습니다. 이건 기분 조절제인데요. 그냥 항우울제만 복용하시면 돼요. 또 항우울제 치고는 20ml는 좀 약할 수 있어요. 이거 적당히 잘 쓰면 이거 원래 비만 치료제로도 써요. 지금 어디 폭식증이 있고요. 예. 기분 조절이 사실은 잘 안 돼서 그런다고 해서 이거는 좋을 병, 이건 원래 간질약이거든요. 원래 간질약인데 기분 조절을 할 수, 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쓰는데 그 뚜렷하지가 않아요.
뜻하지가 않으니까 좀 대신 이 항우울제는 지금 26짜리 한 개면 이걸 좀 더 써볼 필요가 있는데 체격으로 봐서는 이거 한 3알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제가 2주 간격으로 더 올려봤으면 좋겠고 이 안정제는 좀 더 먹어봤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0.25짜리를 2개 먹는데 이거 한 1.5까지 올려도 돼요. 0.25짜리 6개까지 먹어도 돼요. 이게 0.5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리가 많이 불안하면 먹는 걸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이 항불안제도 도움이 제법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항불안제하고 이 항우울제는 이것도 한 3배까지 올리고 이것도 한 3배까지 천천히 올려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부드러울 수도 있어요. 오랜만에 또 너무 적게 써서 문제되는 사람만.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용량은 지금 체격에 약이 너무 약해서 약 효과를 못 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욕구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들도 약을 올리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약이 너무 약해요. 아무튼 이게 파록색틴 20mg가 지금 체격에는 이거 보통 60mg, 심지어는 80mg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올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먹으면 그 생활 패턴에는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써봐야 알죠. 제가 귀신이 아니니까 네. 써보고서 어느 정도 좋아진다.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건 써보고 또 항우울제도 저거 말고도 또 있기 때문에 일단 저 약을 한 3배까지는 올려볼 필요가 있는. 이 약은 지금 병원 어디 다니세요? 사업병원에 네? 사암병원 어디쯤 있어요? 약 좀 건강한다고 그러고 약 안 올려줘요. 저는 따고면 이거 안 써버려요. 그리고 이걸 갖다 그냥 막 올려볼 거예요. 저 반야머리 있어요. 찾아보세요. 제가 알아서 해결해 드릴게요. 당뇨가 굉장히 심하다거나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아니요, 당뇨가 심하니까 더 이런 걸로 체중이 내려갈 수 있다면 당뇨에도 도움이 돼요. 당뇨에 도움이 돼요. 이 비만은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면 여러 가지를 다 해볼 필요가 있고, 비만 클리닉에서 쓰는 약들도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약을 이렇게 어중간하게 너무 약해요. 이걸 쓰더라도 당장 이거 3배씩 올려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약은 자학하는데 또 마찬가지. 예. 지금 안 해도 될 정도예요. 아니, 10,000명에 1명 미만 문제가 온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과용량을 쓰면은 아무래도 조혈 기능을 저하시켜요. 저하시키는데 그게 정상 범위 이내인 사람은 문제가 없고 문제가 오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대부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까지 더군다나 1년 넘게 쓴 사람은 아예 묻지도 마세요. 관심 안 가셔도 돼요. 땡 먹는 것보다 3-4병 먹으면 아무래도 영양이 그렇죠. 아무래도 더 안 좋죠. 그러니까 최소 용량 찾는 건 참 중요한 거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울증하고 기억력하고는 관계가 있나요? 당연히 관계가 있죠. 우울증일 때는 생각이 잘 안 들죠. 귀찮고. 만사 귀찮은데 뭘 암기가 잘 되겠습니까? 반대로 붕 떴을 때 조증일 때는요. 책 이거 한번 휙 제치면 다 알아요. 이거 신기할 정도로 이거 그냥 훅 폈는데 뭘 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졸리는 것도 우울증일 때 오고 조증일 때는 안 자고 막 돌아다닙니다. 안 자고 막 밤새 자가지고. 제가 미쳤다 싶을 정도로 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울증 치료를 이 파르세트 갖고 안 되면은 또 바꿀 약들이 있어요. 이 기전이 세로토닌만 올리는 항우울제가 있고 세로토닌하고 노에프네프린 2개를 올려서 SNRI라고 그래요. 요새 최근에 개발된 것들을 그런 약들은 약이 엄청 이 우울증 약은 개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약한 거 하나 떡 쓰고 말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올려보고 안 되면 이거는 SSRI예요. SNRI가 있어요. 아까 노에프네프린까지 같이 올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충분히 써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냥 이대로 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요거 체인지하면 생활 패턴도 좀 바뀔 수 있고. 아니 좋아지면 당연히 바뀌죠. 근데 써보기도 전에 자꾸 결과를 물으면은 제가 귀신이 아니라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예. 원장님 강의가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필요한 건 네, 뭐 저희 그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오늘 저희 강의가 이제 좀 전국적으로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이는 요 수소 한온수랍니다. 이 물이 요걸 우리 요 한우들이나 드시면 굉장히 좋대요. 10박스 기증 받았거든요. 여기서 충분히 드시고 저쪽 건물에 가면 또 있으니까 드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위해서 바이올리스트 이건봉 선생님 와주셨습니다.
이거 선생님 연주 한 곡 듣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